네, 뉴스인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 두 당의 전략통들을 초대해서 선거 현안에 대한 입장, 전략 들어보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자, 1부에는 김재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몽준 의원하고 김황식 전 총리 이분들 3살 차이 형님아우라는데 오늘 처음 만나셨더라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는 뭐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네. 이제 경선 후보들이 사실 당내에서 경쟁을 하지만 예. 당내 경쟁이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기자들, 언론인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한편 또 속은 좀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견제의 목소리가 또 나오게 되죠. 예. 그럼 뭐 준결승에서 떨어지면 결승 못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분위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감정도 좀 상할 수 있고 특히 일선 조직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본선에서는 진 쪽은 열심히 안 뛰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이 예. 우리 김황식 전 총리나 또는 정몽준 의원께서 직접적으로 그 본인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고 예. 당내에서 뭐 양쪽으로 편을 갈라서 마구 싸우고 하는 정도의 경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경선이 시작돼서 가면 이제 지지 세력들이 확연히 구분되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고 또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좀 감정 섞인 발언도 나오고 하겠지만 네네. 그러나 당이 그 양분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 후보자가 결정되면 또 단결해서 그 저 본선을 향해서는 뭐 대우를 갖춰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재원 의원님은 뭐 자타가 다 아는 친박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없어졌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없어졌습니까? 옛날에 친이계도 없어졌다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건요. 친박계 입장에서는 뭐 친박 비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대체로 밖에서 볼 때 객관적인 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번 서울시장 경선이 친박과 비박의 대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양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박 후보는 이해운 의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김황식 전 총리께서 이른바 친박 주류의 그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그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가 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엄정 중립해서 공정한 경선을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좋은 후보가 경쟁력을 갖춰서 본선에 진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승의 전략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또 당연한 것이죠. 특히 저희들 같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선거관리위원이 되거든요. 예. 그럼 엄정하게 그 어떤 공정한 경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집행해서 정말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급선무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친박계 내부에서 그래도 정몽준 후보보다는 김황식 후보가 좀 더 뭐랄까요, 좀 편하지 않느냐 그런 기류가 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저만 빼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예.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떤 정치 평론가들, 전략가들이 예. 김황식 전 총리께서 호남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들었지만 예. 당내에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는 또 정몽준 의원께서 거의 뭐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서 본선에서 그 경쟁력 있는 분을 몰아주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현재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이 지지율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또 정몽준 의원께서도 유리할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한편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예. 또 우리 서울 시민들께 심판을 잘 받아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도 아주 만천하에 드러내주는 이런 경선을 만들고 그런 경선을 거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그 두 분이 주고받은 말들이 처음 주고받은 말들 치고는 조금 뼈가 있는 그 설전이 오가고 있던데요.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잠깐 한번 보시고 좀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예, 보시죠. 자, 역전 쿠파이트를 치겠다라고 그 귀국한 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김학식 전 총리가. 야구는 앞서가는 쪽이 되게 이긴다. 야구 좋아하시죠? 예. 되게 앞서가는 쪽이 되게 이기지 않습니까? 뭐 여러 점수 차로 앞서가는 사람이 이긴다, 앞서가는 팀이 이긴다라고 예. 우리 정몽준 의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거에서도 예. 초반에 아주 그 격차를 많이 벌리면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유권자들이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선은 당원들의 그 어떤 그 마음, 이른바 당심이 50%를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당원들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본선 경쟁력 있는 우리 당 후보를 만들자 이런 요구가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앞서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지율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벌어져 있으면 여기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건 그 양자 대결이 아니라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그 차이에서는 지금 38대 18로 벌어져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역전은 가능한 정도입니까? 그동안의 그 경험들로 봤을 때 아니면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김항식 전 총리께서 어제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한 2주 정도 추이를 보면 뭐 조금 나타날 수 있고 지금 김항식 전 총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워낙 잠재력이 큰 분이고 또 그 공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출마 선언이라 할까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구사는 어휘, 그렇죠. 이 파괴력 있는 예. 어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저분이 참 대단한 경쟁력을 갖췄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 한 2주 정도 거치고 나서 이제 향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간단치 않다, 저분이.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좀 그 폭발력 같은 게 좀 그 잠재력이 있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느낌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설전 또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셨으면 한다. 63세라면서요, 정몽준 의원은. 그리고 김항식 전 총리는 66세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3살 차이다. 정몽준 의원이 나이 잘못 계산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볍게 받아치는 정도의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이라 할까요? 예. 그 내적인 어떤 성숙도는 저 후보자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미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초장 한 이틀 동안의 이 검증대를 예. 우리 김항식 전 총리께서 아주 그 가볍게 통과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김학식 전 총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지금 표시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두 분 다 워낙에 두 우호적인 분 다 마음을 우호적이니까. 갖고 있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항식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밀한 친밀도가 별로 없지만 정몽준 의원은 또 국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사적인 또 친분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요. 아까 경선 공정하게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쟁점이 되는 게 순회 경선이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돌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정몽준 의원은 앞서가고 있는 쪽이니까 굳이 그걸 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원치 않는데 그걸 해도 되느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쪽이 원치 않는다면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 그 우리 중앙당 공천위의 안으로 예. 그 일단 제시한 것이고요. 만약에 순회 경선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저 어떤
그 제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후보 측의 의견과 그다음에 서울시당의 의견을 받아서 예.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인데 아직 서울시당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후보 측의 의견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 특히 김황식 전 총리께서는 이제 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들이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후보들 의견도 받고 서울시당이 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서울시당 의견을 받아서 순회 경선을 할지 순회 경선을 하지 않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순회 경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의 어떤 장점, 좋은 면 또는 경쟁력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는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TV 토론이라든가 타운홀 뭐 미팅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많이 유권자들에게 많이 노출시켜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 후보들의 잠재력을 보여줘야죠. 예. 그러니까 한쪽이 반대한다고 하면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상 필요하다면 뭐 후보가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김재원의 눈, 민병두의 눈 이렇게 코너를 만든 거거든요. 다음 시간대에는 민병두 의원 나오시는데요. 두 분이 아주 그 각 당의 핵심 브레인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께서 여권의 선거 반전 카드가 이 네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들어보셨죠? 예, 뭐. 예, 제가 보니까요. 이 네 가지 카드로 선거판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 1번이고요. 그리고 야권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깜짝 개혁 카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지를 포함한 개각, 그리고 갑작스럽게 새누리당이 정당 기초 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 그 한 가지도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고려하지도 않고 또 고려할 수도 없는 그런 전략을 밑에 깔고 민주당이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내놓은 제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물론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전국 단위에 공천 희망자 모집을 다 했거든요. 네네. 이제부터 이제 적격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전국 단위로 각 동네마다 전부 그 상향식 공천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약에 지금 와서 공천제를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가능하지도 않지만 설득력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희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갑자기 또 공천을 하겠다라고 나올까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건 그럼 그렇다 치고요. 나머지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개각. 예를 들어 개각의 문제에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각을 하면 또 인사청문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야당이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면서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힘들다. 궁지에 빠뜨릴 텐데 그것을 지금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한다는 것이 국정원장은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이 제일 사실 악재가 지금 국정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개각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물론 필요하면 개각을 하겠지만 지방선거 전략으로 쓰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국정원장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의 어떤 책임이 드러나고 그분에 대해서 경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경질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지만 국정원장을 경질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선거 전략상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장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자체의 어떤 업무 수행상의 문제가 벌어진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가혹할 정도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사를 잘했구나. 진실은 저것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 문제도 논해야 되고 그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뭐 경질을 하든가 또는 경질하지 않든가 그렇게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선거 전략상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바꾼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로가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저희가 한 개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께서 김재원 의원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도 그 상대방에게 역시 질문하셨고요. 자,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대선 때 약속도 안 지켰는데 이번에 또 선거에서 뭐 약속한다고 국민들이 믿겠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민병도 의원 어디 공개석상에 가면 늘 저한테 예. 저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별로 당황스럽지도 않는데요. 예. 사실 저희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달게 받아야죠. 문제는 이제 공천제를 하면서 그러면 뭐 때문에 공천을 하느냐,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느냐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또는 이해가 필요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려고 막상 들어가 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적 소수자가 있거든요. 다른 모든 그 영역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정치 영역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지방의회에는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당 여성을 무조건 공천하도록 각 당에서 공천할 때는 공천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도 물론 전국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되죠. 또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반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제를 유지할 때는 그러한 여성에 대한 참여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방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향식 공천제로 국민들에게 그 어떤 공천권을 돌려드림으로써 예. 국민들이 이렇게 공천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느끼도록 한다면 우리들이 좀 좋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그냥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다면 그것은 또 가혹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달게 받을 각오로 이번에 이렇게 공천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